사돈댁, 지금 저더러 주제를 알라고 하셨나요? 제 아들이 들고 온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아마 그 말씀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푹신한 카펫이 내 발을 잡아끄는 것만 같아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오늘을 위해 시장통 생선 가판대에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제일 비싼 정장을 해입었건만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비린내 나는 시장 아줌마 그대로인 것만 같아 자꾸만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드디어 마주 앉은 자리. 내 앞에는 소위 상류층이라 불리는 이들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았지요. 아들의 약혼녀라는 아이는 내 손마디를 흘금거리며 코를 살짝 찌푸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아예 내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적을 깬 건 예비 사돈의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 수준에 이런 자리가 가당키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의사 사위가 좋다지만 뒤에 달린 꼬리표가 너무 저질이라서요. 그 저질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 등뼈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검은 가죽 가방 하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마치 사냥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고요하게 앞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과연 아들이 가져온 그 의문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오만한 집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응원해 주세요. 사돈 여자는 내 침묵을 승낙으로 여겼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계모 주제에 어디서 사돈 대접을, 아니 사람 대접이라도 받고 싶어서 여기 기어 나오셨나? 그 모욕적인 언사가 방안을 가득 채울 때 나는 30년 전 그 차갑던 겨울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건 빚더미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린 자식놈 하나뿐이었던 그 처참했던 시절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린 것의 손을 잡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생선 내장을 긁어냈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손등이 갈라져 진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나는 이 아이만큼은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하겠노라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토록 고귀하게 키워낸 내 아들 앞에서 이 여자가 감히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익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마치 저들의 목줄을 죄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온 걸까요? 30년 세월 눈물로 키워온 내 아들이 오늘 보여줄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가방 속에서 나올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 화려한 상견 내장에서 비참하게 무시당하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30년 전 그 눅눅하고 어두운 단칸방의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재혼해서 겨우 1년 남편 복도 지질이 없는 년이 팔자에도 없는 자식까지 떠안았다고요.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고 그가 남긴 건 제 이름 앞으로 교묘하게 돌려놓은 수억 원의 빚더미와 전처가 낳은 7살배기 아들 준우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남편의 친척이라는 작자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에 들린 준우를 피했다는 게 맞겠지요.
너도 아직 젊은데 저 애는 시설에 맡기고 내 인생 찾아라. 시고모라는 사람은 조의금 봉투를 챙기며 제 귀에 독한 말을 박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우를 시설에 보내려는 건 오로지 남편이 남긴 보잘것없는 사망보험금이라도 한 푼 더 챙기기 위해서라는 거리요.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밤 전기마저 끊겨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준우는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법도 한데 7살 난 아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봅니다. 이 여자가 내 손을 놓으면 자기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 밤 어둠 속에서 준우의 야윈 손을 만지며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남편이 나를 속였을지언정 이 아이만큼은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지게 두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새벽 4시 얼음장이 서린 시장 바닥으로 나가 생선 상자를 날랐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진 손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갈라진 살 틈으로 비린내가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냄새를 훈장처럼 겨겼습니다. 이 냄새가 짙어질수록 우리 준우의 가방 안에는 새 공책이 들어가고 신발장에는 구멍 나지 않은 운동화가 놓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빚쟁이들은 시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웠고 상인들은 계모가 애를 키우면 얼마나 키우겠냐며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지금 이 수모를 다 기억해 두겠다고 내 아들이 나중에 이 서러움을 다 갚아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준우의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계모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하며 싸웠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울분을 토하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준우에게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공부해서 의사 안 되면 엄마 죽는 꼴 보게 될 거야. 남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들어야 해. 그때 준우의 눈빛이 변하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7살 아이의 눈에 서린 그 서늘한 도끼가 훗날 상견례장에서 그 오만한 사돈의 목을 죄는 칼날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제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소금기에 찌들고 칼날에 베어 굳은 살이 덧대어진 흡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흉측한 무언가였지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독종 생선떼기라 불렀습니다. 새벽 3시 남들 다 자는 시퍼런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짐칸에 몸을 싣고 노량진 바닥을 누비며 가장 싱싱하고 싼 생선을 떼어와야 했으니까요. 한겨울 얼음물을 끼얹어가며 생선 내장을 긁어낼 때면 손가락 끝이 얼어 터져 진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 진물이 굳어 딱지가 앉을 때마다 우리 준우의 학원비가 쌓이고 영어 단어장 한 권이 더 늘어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홀로 된 여자가, 그것도 남의 자식을 키우는 계모가 곱게 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옆 가게 남정네들은 술 기운을 빌려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애비 없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비아냥거렸고, 동네 안악들은 제가 준우를 때리지는 않는지 밥은 제대로 먹이는지 감시하는 눈초리로 제 등 뒤를 훑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보란 듯이 더 독하게 굴었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팔아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주며 시장통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여자가 되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지면 우리 준우가 학교에서 기죽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쟁이들이 기어코 시장 가판대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시퍼런 문신을 한 사내들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상자를 뒤엎고 저를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이년아, 돈 안 갚고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냐? 흙탕물 튀긴 시장 바닥에 처박힌 제 머리 위로 생선 비늘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를 마치고 저를 도와주러 오던 중학생 준우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이 준우의 멱살을 잡으며 내 애미가 돈을 안 갚아서 이러는 거다라고 협박하던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생선 칼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은 찢어가도 좋은데 내 아들 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짐승 같은 포유에 놀란 사내들이 침을 뱉으며 물러갔지만 그날 이후 준우는 며칠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엄마의 모습,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듯 살아가는 그 처절한 일상이 사춘기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며칠 뒤 준우의 가방 안에서 구겨진 자퇴서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안 해. 돈 벌어서 엄마 이 지옥에서 꺼내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준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휘두른 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벌면 평생 이 비린내 속에서 사는 거야. 의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엄마를 무시하던 저 인간들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라고. 그게 내가 나한테 효도하는 유일한 길이야.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그 좁은 단칸방에서 피울음을 토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자퇴서를 찢어버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이라 해도 기꺼이 내던지겠노라고. 훗날 상견례장에서 예비 사돈이 제 손을 보며 저질이라고 비웃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고상한 평화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썩은 내 나는 바닥에서 길러낸 이 도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준우가 책상 앞에 앉았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지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사라진 시대에 시장통 생선 장수 아들이 강남의 귀한 집 자제들과 경쟁한다는 건 맨몸으로 절벽을 오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준우는 밤새 코피를 쏟으며 공부했지만 성적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그럴수록 아이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독서실에서 돌아온 준우가 책가방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해도 안 돼. 쟤들은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데 나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뭐 하는 거냐고. 차라리 그냥 기술이나 배울래. 아들의 그 절규는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저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가 싶어 밤잠을 설쳤지요.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아들의 고액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돌며 몸을 혹사했지만 이자는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에 무리가 왔는지 청소하던 건물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다리는 부러지고 얼굴은 온통 피떡이 된 채 응급실에 실려갔지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준우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저는 병실 침대에서 내려와 부러진 다리를 끌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바닥에 머리를 지지기며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준우야, 엄마 말 잘 들어라. 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엄마 노릇하려고 내 인생 다 버렸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도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을 거야. 내가 의사가 되는 건 내 꿈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야. 그러니까 제발 엄마 죽이지 마라. 그날 병원 바닥에서 모자가 부둥켜 안고 흘린 눈물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준우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도 급식을 먹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지요. 친구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불러도 준우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전처 쪽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이 전교 1등을 하며 의대 진학이 확실시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와서 우리 핏줄이니 우리가 데려가겠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학교까지 찾아와 계모가 애를 가스라이팅해서 공부 기계로 만들고 있다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준우의 입시가 코앞인데 그들의 방해는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거짓 신고까지 하며 저를 몰아세웠지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 문 앞을 막아설 때마다 저는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아들의 공부방 문을 지켰습니다. 내 아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 처절한 빌드업의 시간들. 상견례장에서 예비 사돈이 저를 향해 자식 앞길 막는 계모 운운했을 때 제가 코웃음을 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고귀한 척 교양을 떨 때 나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악기가 키워낸 아들이 어떤 무서운 심판을 준비했는지 당신들은 상상조차 못하겠지 하며 저는 아들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우의 이름 석자가 의대 합격자 명단 제일 윗줄에 걸리던 날, 저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은 앞치마를 두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동안 저를 독종 계모라 손가락질하던 상인들도 그날만큼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세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 모진 풍파를 견디게 한 건 오로지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광은 짧고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아들이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 자리를 잡자마자 잠잠하던 인간들이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아들을 버리라던 시고모부터 생사도 모르던 남편의 먼 친척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준우의 직장으로 찾아가 우리가 내 아버지를 대신해 기도로 너를 키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돈 뭉치를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혹여나 그들의 입방아에 오를까봐 저는 시장에서 번 돈을 그들의 입을 막는데 다 써버려야 했습니다. 정작 제 무릎 관절은 다 닳아 밤마다 신음이 터져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방패가 되어 살아가던 중 준우가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 원장의 딸이자 본인 또한 전도 유망한 재원이라더군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보다 겁이 먼저 났습니다. 그토록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 출신의 계모를 어떻게 생각할지 안 봐도 훤했으니까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처음 마주한 예비 사돈, 그 여자는 첫 만남부터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고급 호텔 식당에서 만난 그녀는
제가 내민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말하더군요. 준우 선생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 딸이랑 맺어주는 거지. 그쪽 집안 환경을 보면 솔직히 구역질이 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지만 아들의 앞길을 위해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여자가 제안한 조건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친어머니가 아니니 하객석 구석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아들에게는 결혼하고 나면 그 계모랑은 깔끔하게 정리해라. 내 급에 맞는 부모를 새로 만들어줄 테니라며 독서를 내뱉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 제안에 흔들릴까봐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평생을 나만 보고 달려온 아들이 나 때문에 그 대단한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을까봐 그게 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우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 말 들어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시장 구석에서도 충분히 웃으며 살 수 있어. 하지만 제 말을 듣던 준우의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은 그 눈.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저 사람들이 저지른 무례함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 들고 나간 그 검은 가방이 그토록 오만하던 사돈 집안의 목줄을 죄는 단두대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퇴근하면 내 거칠어진 손에 조용히 크림을 발라줄 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체념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의 정적이라는 것을요. 반면 예비 사돈 쪽의 공세는 갈수록 비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흠집 있는 물건을 깎아내려 공짜로 취하려는 장사꾼들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생선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와 제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사돈 측에서 사람을 붙여 제 뒷조사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제가 재혼 전 어디서 살았는지, 남편의 빚은 다 갚았는지, 혹시라도 아들의 앞길에 오점이 될 만한 과거가 없는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더군요. 심지어 제가 시장 사람들과 사소하게 말다툼했던 것까지 부풀려 천박하고 폭력적인 계모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호텔 커피숍으로 따로 불러내더니 수천 페이지는 되어 보이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하더군요. 이것 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위 어머니라고 앉아 있으면 우리 병원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준우 선생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인연 끊고 시골로 내려가서 죽은 듯이 사세요. 그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아들을 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돈 봉투를 내밀며 제 인격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준우를 위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그들에게는 고작 몇 천만 원이면 지워지는 오점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봉투를 돌려주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반항이라도 하면 정말 아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기라도 할까봐 그 오만한 권력 앞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여자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준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 좋게 의사가 된 개천의 용이 아니었습니다.
준우는 평생을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빚쟁이들의 협박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예비 사돈이 저를 뒷조사하고 있을 때 준우는 이미 그들 집안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어떻게 환자들의 돈을 갈취했는지, 예비 사돈의 아들이 어떤 저질스러운 사고를 치고 돈으로 입막음했는지, 그 모든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저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한 데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치르게 해줄게요. 아들은 저녁마다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고 단호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지요. 저는 그때 예감했습니다. 이 결혼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처참한 파멸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걸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사돈댁의 멸시는 정점을 찍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아들의 눈 속에 서린 그 깊은 어둠이 드디어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늦은 밤, 아들의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아들이 샤워하러 간 사이 무심코 본 화면에는 예비 장모, 즉 그 오만한 사돈 여자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연달아 도착하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준우 선생, 내 인내심도 바닥이에요. 상견례 전까지 그 계모랑 인연 끊겠다는 각서 들고 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병원 이사회에서 당신 임용 문제 다시 논의할 겁니다. 사랑인지 출세인지 똑똑히 선택해요. 심장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하나만 사라지면 아들의 앞길이 탄탄대로일 텐데 내 존재가 정말 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구나 싶어 숨이 가빠왔습니다. 아들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문자를 못 본 척하며 방으로 숨어들어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준우를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겠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군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몰래 짐을 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 손때 묻은 생선 칼, 그리고 우리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것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던 찰나 신발장 앞에 서 있던 준우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제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제 짐가방을 빼앗아 방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 듣고 도망가시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괜찮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거 엄마는 못 봐. 저 사람들 대단한 집안이잖니. 제발 엄마 말 듣고 가서 빌어. 그때 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집안? 엄마, 저 사람들은 대단한 게 아니라 추악한 거예요. 저 여자가 저한테 보낸 문자,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자가 지금 제 가방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다는 것도요. 아들은 제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제가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날 이후 아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밤마다 서류를 검토하고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했습니다. 예비 사돈 측은 아들이 침묵하자 승낙한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상견례 장소를 통보해 왔지요. 저는 아들을 믿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닐까, 혹시라도 아들이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입술이 다 부르텄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아들은
커다란 검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평소 수술 도구를 챙길 때보다 더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이었지요. 가시죠, 엄마. 30년 만에 우리 엄마 제대로 대접받는 날입니다. 아들의 차에 올라타면서도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화려한 한정식집 뒤편에 어떤 파멸의 구덩이가 파져 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한 인간들이 어떤 표정으로 무너져 내릴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견례장 문을 여는 순간 그곳은 이미 잔치마당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꾸며진 처형대 같았습니다. 예비 사돈 여자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거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더군요. 어머, 어디서 비릿한 냄새가 안 나나요? 역시 시장통에서 구른 몸은 씻어도 그 천박한 냄새가 배어 나오나 봐요. 첫마디부터 날아온 노골적인 멸시에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들의 개가 되어 살아야 한다면 이 정도 모욕은 얼마든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돈 여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아들 앞바닥에 각서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준우 선생, 약속한 건 가져왔겠죠? 여기 이 계모랑 인연 끊고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는 공증 서류 말이에요. 그거 사인해야 오늘 이 식사 축하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 여자의 입술은 우아하게 호선을 그리며 웃고 있었지만 눈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곁에 앉은 예비 신부라는 아이도 귀찮다는 듯 손톱을 매만지며 한마디 보태더군요. 오빠, 그냥 빨리 사인해.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급 떨어지는 거 싫단 말이야.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 위에 두었던 그 검은 가방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직, 가방의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그 적막한 방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지요. 사돈 여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서류를 꺼내야지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서 나온 것은 각서가 아니라 수십 장의 사진과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아들은 사진 한 장을 사돈 여자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예비 신부의 오빠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강렬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각서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우리 어머니를 저지리라고 부를 때 당신들 아들이 저지른 이 추악한 짓거리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각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아들의 반격은 무자비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행해진 대리 수술의 증거, 병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계좌 내역까지. 아들이 하나씩 서류를 꺼낼 때마다 사돈댁 사람들의 오만함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계모 주제에 어디서 사돈 대접을 받으려 하냐고요? 아들이 차갑게 웃으며 사돈 여자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거친 손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달았지만 당신들의 깨끗한 손은 남의 피를 빨아먹느라 바빴더군요. 이 더러운 손으로 우리 어머니를 건드린 대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돈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붙잡으며 준우 선생,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잠시 실수를 이라며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아들의 눈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 거대한 바위 같던 집안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아들의 처절한 복수.
예비 사돈의 비굴한 무릎 꿇기와 이어지는 소름 돋는 참교육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단계에서 상상 이상의 사이다 반전이 이어집니다. 아들은 가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돈 여자가 저를 따로 불러내 시골 내려가 죽어 살라며 협박했던 그 비열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진짜 수준입니다. 아들은 녹음기를 끄고 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나가시죠. 제 진짜 어머니는 저런 괴물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저를 키워낸 당신뿐이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준우 오빠, 제발 하고 울부짖는 신부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늠름하던지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을 빠져나오는 복도 뒤편으로 비명에 가까운 사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 선생,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 이거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병원 지분도 넘겨줄게.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고상한 입술에서 추악하고 비굴한 애원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요. 아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은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예비 신부였던 아이가 구두 한쪽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려와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오빠, 오빠 미쳤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 이거 터지면 오빠도 무사할 줄 알아? 그냥 사과해. 엄마가 잠깐 실수하신 거잖아. 그 아이의 말에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투명할 정도였지요. 아들은 아이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야. 내 어머니의 인생을 저질이라고 부른 대가는 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으로 치러야 할 거다. 그리고 나, 걱정 마. 나는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의 아들이거든. 그 길로 우리는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전송했습니다. 그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비자금 내역은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돈 집안은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마약에 찌들어 살던 그 집 아들의 만행도 세상 천지에 까발려졌습니다. 오만했던 사돈 여자는 하루아침에 범죄자,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기자들을 피해 쓰레기통 뒤에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병원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며 그동안 제가 그들에게 무시당하며 흘렸던 눈물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대형 로펌을 선임해 그들이 제게 했던 협박과 모욕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가진 돈 중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올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이름으로 된 재단 만들 겁니다. 아들은 정말로 그 집안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합의를 구걸하며 제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는 사돈 여자를 보며 저는 30년 전 시장 바닥에 처박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빌었지만 지금 저 여자는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비세요. 당신이 계모라고 비웃었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을 다 내던지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제가 일하던 생선 가판대 앞까지 찾아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시장 상인들이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제야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을 키우며 죄인처럼 살아왔던 제 지난날이 비로소 찬란한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오만했던 병원장 집안은 공중분해되었고 아들은 그곳을 나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해숙의 집, 바로 제 이름을 딴 곳이었지요. 개업식 날 아들은 화려한 화환 대신 저와 함께 시장 바닥을 누비던 상인 동료들을 제일 먼저 초청했습니다. 비린내 난다며 사돈이 코를 막던 그 투박한 손들을 제 아들은 하나하나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새벽 3시에 차가운 얼음물을 만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제는 생선 칼 대신 꽃가위를 들고 정원을 가꿉니다.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지난 30년의 세월이 꿈만 같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모라 불리며 숨죽여 울던 밤들,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무릎이 닳도록 빌던 그 비참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들이 퇴근길에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 안 버렸어요? 나 때문에 엄마 인생 다 망가졌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망가지긴 누가 망가져.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훈장인데. 아들은 제 거칠고 못생긴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비단결보다 부드러운 핸드크림을 발라주지만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마디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마디마디가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징검다리였다며 지금도 제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가끔 예전 그 시장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의사 어머니가 되어 나타난 저를 보며 상인들은 독종 생선댁 성공했네 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가장 낡은 의자에 앉아 상인들의 혈압을 체크해주고 건강 상담을 해줍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라던 제 가르침을 아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승화시킨 것이지요. 상견례 날 예비 사돈이 저에게 던졌던 그 독설들,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받고 싶냐던 그 말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돈 대접보다 훨씬 귀한 진짜 엄마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핏줄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고 그 처절한 희생으로 키워낸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제 남은 생은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아들의 배움을 받으며 여행도 다니고 못 배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혜수가 고생 많았다. 너 참 잘 살았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내던지고 계신가요? 혹은 계모라는 편견이나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홀로 서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심을 다해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가장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난다는 것을요. 제 아들이 저에게 준 이 찬란한 봄날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퇴근하며 사온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보려 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